저는 평균 소득이 185만 원입니다. 월급보다 카드값이 2배로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사용해 카드값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하, 이 큰일 났네.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일단 경제활동 연차에 따른 저축률을 여러분들에게 정해드리겠다. 상당히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소득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몇 % 저축하라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까지는 눈 딱 감고 에 도전하셔야 된다. 자, 이거는 과학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은 과연 경제활동 연차가 얼마나 되십니까? 경제활동 연차에 따른 적절한 저축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비 혼쭐이 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우리 돈줄남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애칭을 우리가 혼쭐이로 부르기로 했는데 말이죠. 이 예비 혼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제가 사연을 받았는데 돈줄남을 열심히 보시나요? 했더니 본 적은 있는데 열심히 보시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 혼쭐이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나이, 직업, 소득 등은 약간 각색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많이 각색은 안 했고요. 이분이 그대로 저한테 보내주신 사연이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평균 소득이 185만 원입니다.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고 벌면 쓰고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본인을 하루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월급보다 카드값이 2배로 더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3개로 사용하고 있고 현금은 없고 할부나 일시불로 미래자산을 끌어다 쓰고 있어요. 라고. 미래자산을 끌어다 쓴다는 표현이 상당히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생활하게 된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사용해 카드값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하, 이 큰일 났네.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아 쇼핑, 배달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벌써 34살인데 소비 습관이 너무 막막하여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아하, 제가 이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실제 돈줄남을 열심히 보지는 않는다. 본 적은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예비 혼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어떻습니까?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일단 이분이 제가 직업을 밝힐 수는 없는데 직업이 알바 아니에요. 절대. 알바 아니고 정식 사실은 이 직장 직업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185만 원이냐? 세상에 그런 일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무기, 뭐 무슨 뭐 계약직? 뭐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저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분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라고 한다는 재테크의 스타트 라인에 일단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선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185만 원이라고 하는 이 월급에 자기를 가두면 안 된다. 물론 그렇다고 이 잡을 당장 뭐 때려치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 어떤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푸는 것보다는 말이죠. 돈줄남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나이가 34살이면은 아직은 사회 초년생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소득을 좀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고 하는 본인 성장에 대한 그 어떤 목표를 갖고 조금 더 노력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연을 받으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소득이 적은데 자꾸 재테크적인 측면으로 내가 뭘 해야 돼요? 뭘 절약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옛날 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뭔가 앞뒤가 좀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돈줄남이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혼쭐을 내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죠? 우리 직장인들의 우울감의 문제입니다. 이 직장인의 우울감의 문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엽떡이나 마라탕을 시키거나
또는 굉장히 쇼킹한 물건들을 사면서 이 우울감이 없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래도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잖아요. 아마 우리 혼쭐 여러분들은 이런 걸 안 하겠지만 이런 거 혹시나 문득 우울할 때 생각하셨다면 애초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로 우울감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멀리 떠나볼까? 멋진 유럽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올까? 이것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결국 영수증 날라오기 시작하면은 우울감은 2배로 커진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제가 전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70, 80 저축하는 거는 안 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70, 80을 하는 것은 왜 안 하는 거랑 똑같냐? 70, 80을 정도의 소극적인 저축, 그러니까 뭐 저축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완전히 시원하게 하는 것도 아닌 1억 모으기 저축을 하는 것도 아닌 이런 경우는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모아서 결국은 다 써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급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53만 원 5년을 모으든 128만 원을 매년 10%씩 증액을 해서 1억을 모으든 1억 만들기 저축을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림 말씀드린 것이 급진적인 저축을 하면 이렇게 중기비행기를 날렸을 때 에이징 커브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소극적인 저축을 하면 다 부셔서 돈을 쓸 수밖에 없다. 결국은 금액은 2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은 결국은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투자 효과까지 따지면 거의 5배 이상 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한 문서를 봤는데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은행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 중에 제가 찾다가 본 건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총 저축률 70년대 초반 18%에서 88년도에 39.3%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 80년대의 저축률이 얼마나 높았느냐? 지금 보세요. 저축률이 39.3%야. 와, 이거는 여러분 평균 통계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자, 70년대, 80년대에는 저축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70년대 초반엔 좀 낮았고요. 그때 경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에 저축률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은 말이죠.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는 이제 최근 자료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최근도 숫자는 뭐 낮지는 않게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상대적인 저축률로 봤을 때 80년대, 90년대의 저축률과 지금 저축률을 비교하면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저축률이 낮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의 행복지수가 높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행복지수가 높았겠습니까? 정답입니다. 80년대, 90년대 행복지수가 지금보다 월등하게 높았다라는 거죠. 참 이상하죠? 저축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소비를 그만큼 못했을 거고 지금은 저축률이 떨어진다는 건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국민 1인당 소득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근데 옛날보다 많이 쓰는데 왜 행복지수는 과거가 높았을까? 돈줄남이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축을 많이 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저축을 많이 하면 자꾸 미래에 희망이 생기잖아요. 내년엔 이만큼 될 것 같아. 3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 5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 자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은 왜 80년대, 90년대보다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행복지수는 떨어지느냐? 바로 저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이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돈줄남이 여러분들에게 경제활동 연차에 따른 저축률을 여러분들에게 정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용감한 행동 아닙니까? 돈줄남이 얼마나 용감하냐면 이거 상당히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돈줄남을 시청하시는 새로운 구독자분들도 소득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몇 % 저축하라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소득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달라도 이 정도는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직장인의 경제활동 연수별 저축률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너무너무 낮으면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예비 혼쭐이님처럼 월급이 200도 안 된다. 그러면 거기다가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분은 문제가 뭐예요? 저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소득을 개선하는 노력이 먼저 급선무가 되겠지만 보통 250, 300 이상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왜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활동 연차에 따른 저축률이 필요하냐? 자, 첫 번째는 저축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15년 지나면 저축 한 푼도 못 합니다. 저축의 에이징 커브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돈줄남이 말씀드렸죠? 돈 많이 벌면 저축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돈 많이 벌면 그때는 연차가 쌓이잖아요? 돈이 더 나가요. 자, 소득 상승보다 항상 뭐가 빠르다? 소비 상승이 훨씬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소득에 비해서 저소득이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많이 벌면 조금 이런 현상이 좀 잦아들 수가 있는데 굉장히 고소득이 아니고서는 항상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15년 지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저축을 한 푼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자,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장인의 경제활동 연수별 저축률은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이거 딱 보고 와,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죠. 여러분 5년 동안은 경제활동 5년 동안은 최소한 50에서 60%를 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택도 없다고요? 이거 전혀 2분의 1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정상적인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정상적인 소비? 나 남들 하는 만큼만 하는데? 남들 하는 게 다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정상이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돈줄남의 이 직전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 돈줄남이 10가지의 말도 안 되는 소비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내가 뭐가 비정상인지를 거기서 보고 오시면 된다. 자, 5년 차까지는 말이죠. 5년까지는 눈 딱 감고 50, 60에 도전하셔야 된다. 내가 만약에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다. 미혼인데 주거 비용이 안 든다. 그러면 무조건 50, 60%는 세이브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독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50, 60이 조금 힘들다면 40, 50에는 도전을 해야 되겠죠. 자, 연차가 증가해서 내가 5년 차가 넘어갑니다. 5년에서 10년은 40, 50에 도전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30, 40에는 도전을 해야 된다. 왜? 연차가 늘어나면 월급도 많이 늘어났을 텐데 어떻게 돈줄남은 연차가 늘어나고 소득이 올라갈수록 저축률이 떨어지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면 소비가 더 늘어나거든요. 초반에 월급이 적을 때 훨씬 더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10년 차까지는 40, 50에 도전. 자, 10년에서 15년 3, 40%의 도전. 15년 이상이면 1, 20%만 저축을 하더라도 그분은 정말 대박 성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녀를 키우고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대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 지 15년 지났는데 우리 가구 소득의 20%, 30%를 저축하고 있다? 그분은 대박입니다. 굉장히 성공하신 거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표를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5년 동안은 반드시 50에서 60%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재테크에 왕도가 있습니까? 왕도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뭐죠?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과연 내 월급에서 돈줄남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50%를 저축하래. 이 월급에. 야,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월급에 절대 가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미경 TV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시고 또 강사시죠. 갔다 왔는데요.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월급 500만 원 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돈 번다면 나는 어딘가 가서 노동을 해서 그 임금으로 500만 원을 받는 건 잘 못하겠고 그냥 500명한테 10,000원씩 받아낼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한마디로 뭐 사업가시니까 상당히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시는 직장인이라고 하시더라도 말이죠. 오늘 김미경 강사가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내 월급이 250이다, 350이다. 자, 이 350이라는 거를 대전제로 해서 가둬놓고 350인데 어떻게 50%를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내가 그러면 50%를 하기 위해서 조금 어떤 과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거를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했지만 지금 유명 강사의 이 사업가이신 김미경 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500명한테 10,000원씩만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는 뭐가 있을까? 그럼 1,000명한테 5,000원씩만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 500만 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한계를 여러분들 월급에 절대 가둬두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경제 연차별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저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공부, 운동, 저축은 하나같이 똑같다. 결국 답은 하나. 해야 하는 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